네, 나오나요? 네. 제가 웅얼웅얼 잘해가지고, 네.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그, 내공 수련기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목요일 아침마다 같이 합정동이라는 동네에서 동네 꼬마들과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기타를 쳐요. 예, 기타 클럽이라는 곳인데, 무료로 와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기타를 치는데, 이제 기타를 한 1시간 반 정도 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을 해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오늘 이 내공 수련기란, 나의 내공 수련기? 예, 이걸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공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요즘에 이렇게 무술을 익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무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걸 들었었는데, 무술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거기서는 좀 내공이 쌓이면 가르쳐주는 그런 기술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기 구석 있잖아요. 구석에 저런 데 붙어 있을 수가 있게 한다. 우리 영화에 보면 닌자들이 저런 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천장 같은 데는 못 붙어도 이런 겹쳐진 데는 붙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만약에 제가 진짜 그걸 만약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긴 얘기 할 것 없이 저기에 가서 한번 딱 붙으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제 얘기를 듣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그동안 고전을 만났던 이야기, 그 다음에 고전을 읽으면서 아니면 고전을 같이 읽으면서 정리됐던 이야기를 아마 나눌 텐데, 그렇게 뭐 이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벽에 딱 붙는 것 같이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나온 시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전에 원래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관심사들,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편하게 다리 쭉 뻗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찍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만들고 있는 싱클레어라는 잡지를 드렸어요. 저는 공력이 크지 않아서 한 20-30권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딱 10권만 들고 왔습니다. 아쉽게 못 보신 분들은 뭐 또 언젠가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죠. 저는 첫째로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싱클레어라는 잡지를 99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 독재 편집장이에요. 99년에 편집장을 맡았는데 아직까지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3년, 작년에 12주년 기념호를 냈어요. 저기 들고 사람 얼굴 크게 있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저게 12주년 기념호.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 잡지를 만드는 일을 오랫도록 해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어디 소개를 하면 그냥 저는 잡지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12주년이 됐다면, 이걸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도 음악을 했었는데, 한 5-6년 전에 밴드를 결성해서, 기타쿠스라는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편집장이든지 아니면 기타리스트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전을 읽는 사람으로 먼저 소개가 됐네요. 근데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굉장히 더 오래 했고 어떤 게 나의 근본적인 그런 바탕이 됐냐고 물어본다면, 물론 뭐 잡지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고전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좀 길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면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술을 밤새 마시다가 아침 새벽녘에 사실은 나는 고전을 좋아해.
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한테는 좀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잘한 얘기보다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새로 PPT를 만들었어요. 맨날 게을러서 옛날에 쓰던 걸 쓰는데 그만큼 오늘 좀 특별하게, 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글이랑 사진만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않도록 오늘도 사진에 있는 옷을 입고 왔어요. 편한 마음으로 하시라고. 왠지 고전을 읽는다고 하면 정장을 입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근데 저는 고전의 이미지 하면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가 저는 이제 추리닝이라고 부르는데, 추리닝, 트레이닝복. 오늘도 추리닝 입은 사람이 아직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또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우쿨렐레 같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들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것 같으면 안 하고,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으면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가볍고 가뿐하고 편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짜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에 가지고 있는 정장 같은 그런 생각들을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여러분은 고전 하면은 어떤 책이 물론 책이 우선 떠오를 텐데, 제가 참여하시는 분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반밖에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봅시다. 원소연? 뭐 이러니까 되게 학교 같네. 1번부터 뭐. 소연은 고전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책? 철학책. 구체적으로 철학책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논어? 그렇군요. 논어 고전이죠. 논어가 고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앉아 계시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운동을 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논어, 그렇죠. 여기, 어때요? 고전하면 떠오르는 책, 책 말고도 괜찮은데, 고전 소설, 구체적으로 홍길동전, 논어 홍길동전, 나왔습니다. 어때요? 고전하면. 장자. 다들 이렇게 동양고전으로 동양고전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논어, 홍길동전, 장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어디 어떠세요? 고전하면 번역. 어렵다. 그렇구나. 홍길동전. 홍길동전도 번역을 해야겠죠. 원래 그 다음에 어렵다. 어때요? 홍길동전 어렵나요? 아니, 홍길동전 읽어봤어요? 이 고전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읽어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논어, 사실 대부분 다 알죠. 근데 논어 읽어봤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구절구절은 좀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는 해도, 내가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나? 논어가 되게 두껍지 않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은 논어만 보면 굉장히 얇은 책일 수도 있는데, 장자는 좀 두껍습니다. 근데 사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되게 잘 알아요, 우리가. 우화들이 많이 그 안에 있어서. 자,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 우리 이름을 몰라서
반가워서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와가지고 예. 하의를 이번에 제가 상의를 입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예. 합체를 해도 되겠네. 예. 응? 박잔. 아, 이름이? 예, 예, 고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딱 떠오르는 어떤 것? 응? 옛날 이야기, 오래된 것들. 그래요. 얘기를 들으니까, 어찌됐건 고전이라는 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 대충 비슷할 거예요. 뭐, 아까 철학책 얘기했지만, 고전하면 많이들 뭐, 플라톤의 국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공상당 선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뭔가 약간 오래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고, 화장실에 가서 읽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책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고전을 사실은 우리는 귀가 따갑게 읽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만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고전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젊고 파릇파릇한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예. 고전 하면 이제 왠지 이 서예 쓰는 분들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만큼 지금 시대는 사실 고전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트렌드이기도 한 거죠. 아마 고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조금 제 소개를 더 하면서 가자면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고전을 어떻게 읽기 시작했고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짓이 고전 읽기였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게 첫 번째 작은 대학이라는 곳이었어요. 작은 대학은 얼마 전에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신촌 지역에 있는 대학교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는 대학을 큰 대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대학이 하지 않는 일.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전에도 대학들은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었는데 원래 대학이 그런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고전을 학생들한테 읽히자, 같이 읽자라는 취지로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단체고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년 동안 20권의 고전을 읽어요. 그러니까 거의 2주에 한 권 정도씩을 읽죠.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되게 바랬던 게 고전 읽기였구나. 그 전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뭔지는 몰랐는데 그거의 이름을 굳이 구체적으로 붙이자면 우리가 그런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짓이 그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가 아마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 작은 대학을 만난 게 그런 거였어요. 뭐 뒤쪽에 얘기도 하겠지만 이 작은 대학이 되게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 작은 대학은 보통 한 20명 정도가 같이 둘러앉아서 그러니까 우리 정도 되는 인원이 같이 둘러앉아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책을 평생토록 연구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톤의 국가를 읽는다 그러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그걸 이끌어주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평생토록 연구하신 이제 늙은이라고 하면 아닌데 나이가 지극히 드신 선생님이 그거를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왠지 그러면 그분이 저도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자기 얘기만 막 할 것 같죠. 내가 플라톤을 진짜 평생 읽어봐서 아는데 여기 핵심은 이거야. 이렇게 핵심을 잘 정리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임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얘기하는 모임이에요. 선생님은 참고 계세요. 가만히. 예. 그렇죠. 사실 나중에 든 생각이 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책을 읽고 나면 꼭 한 장씩
지금 제가 나눠드렸 아마 받으신 A4지 한 장 정도 분량의 이제 쪽글이라는 글을 써오게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쪽글이라는 걸 써봤어요. 혹시 없는 분들은 저기 뒤쪽에 몇 장 있는데요. 간식 옆에 있습니다. 그 쪽글을 써오게 했어요. 되게 철저하게 써오게 해서 그거 안 써오면 어떤 선생님들은 못 들어오게 하게 됐어요, 세미나에. 그랬었는데 제가 이 작은 대학을 할 때 지금 생각하면 행운일 수도 있는데 그 거의 실업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졸업했었고 그래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 작은 대학이 제 유일한 그런 뭐 할 거리였다고 할까요? 예, 뭐 웃기지만 야,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작은 대학에 다닙니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고전을 직접적으로 아주 시간을 많이 써서 읽는 20권의 책을 1년 동안 읽는 경험을 했죠. 지나고 났더니 더 좋았던 건 그 선생님들한테 핵심을 잘 들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랑 되게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그걸 읽고 써온 쪽구를 읽는 거였어요. 플라톤 이렇게 두꺼운 책, 아까 얘기한 장자, 논어,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을 읽고 써온 때로는 형편없는, 때로는 황당한 그런 쪽글이 나중에는 되게 큰 그런 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또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대학을 하고 났더니 너무 이 고전의 길 처음으로 이제 이게 진짜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들었던 친구들 중에 몇몇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두 번째 생명과 죽음이라는 지금 생각 어떻게 이렇게 장명을 했는지 생명과 죽음이라는 고전 읽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 모임은 조금 더 진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작은 대학의 그런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 와서 2주에 한 권씩을 읽는데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형태. 제가 간만에 사진을 찾다가 그때 멤버들을 찾은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모임을 2년 정도 했었는데 교보문고에서 보면 여기 사람과 책인가요? 그런 잡지가 나오는데 거기 아직도 책 읽는 모임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꼭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찍어줬던 그런 사진인데 이런 멤버들이 주로 카페에 모여서 고전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이때 이 생명과 죽음이 조금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모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 생명과 죽음은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그 컨셉은 똑같아요. 쪽구를 꼭 써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전을 같이 선택하는데 저희가 인문계 쪽이랑 자연계 쪽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인문과 자연과학이 같이 만나는 그런 고전들을 섞어서 한번 커리큘럼을 우리끼리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 어떤 이끄미가 있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대학의 경험으로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을 모실 것인가를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섭외를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우스트, 그때 커리큘럼 파우스트가 있었는데 파우스트 책을 사서 이렇게 딱 일단 이거 누가 번역했을까? 그러면 이인웅 선생님이라고 헤세학회 회장도 하시고 외국어대 동문과의 원로 교수님이셨어요. 그분한테 메일을 드려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7, 8명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섭외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때의 경험이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책을 딱 선택을 하면 그거의 저자나 번역자나 이런 사람을 모셨는데요. 단 한 분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5-6명 정도 모이는 세미나 모임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젊다는 거, 특히 대학생, 뭐 고등학생, 학생이라는 게 정말 큰 이점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세미나를 했었죠. 같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모임을 이제 계속 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장소를 옮겨서 그 모임과 같이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고전을 몇 군데서 강의를 하게 돼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랑 이 생명과 죽음은 안암에 있어서 고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이 홍대 신촌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졸업을 하고 신촌에 있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죠. 그걸 이름을 이제 신촌 서당이라고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장명에 약간 재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신촌 서당도 그 작은 대학 생명과 죽음과의 라인을 같이 하고 있어서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고, 선생님을 모셨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선생님을 모시기도 했어요.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오시기도 했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것을 했었고, 신촌 서당에서 마지막 그 겨울 모임으로 그 했던 게 여러분 혹시 통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통섭. 네, 통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인문학적 사고와 자연과학적 사고가 같이 만나는 건데,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선생님이라고 그 개미 연구하시고 이제 통섭이라는 책을 번역하셔서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단어를 이제 던진 분인데, 그분을 모셨어요. 그 마지막 세미나에. 왜냐면 저희 모임 성격, 고전읽기 모임 성격이 되게 통섭이라는 말이랑 맞아 있어서 그냥 뭐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통섭을 읽자, 그렇게 해서 통섭을 모셨는데, 그 세미나를 하시고 나서 그 최혜천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하셔서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통섭원이라는 큰 연구소를 만드는데 그쪽에 와서 고전읽기 모임을 겸해서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거기서 통섭읽기라는 또 고전읽기 모임을 만들었었죠. 통섭읽기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통섭원에 이화여자대학교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아직도 할 텐데요. 학기별로 그런 인문사회 고전, 뭐 자연과학 고전 이런 식으로 고전읽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 초대돼서 제가 2학기 동안 그분들이랑 같이 고전을 읽었죠. 사실 지금 쭉 얘기를 한 게, 저는 현재는 멋진 책세계라는 고전 읽기 모임. 저거는 좀 장면이 괜찮나요? 생명과 죽음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이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만났던 그런 분들과 같이 만든 모임이고, 이 멋진 책세계는 지금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전을 읽는 그런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오래전에 고전읽기, 작은 대학을 통해서 고전읽기를 했던 그런 바탕 속에서 사실 계속적으로 고전읽기 모임을 하면서 고전을 읽어오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음악적인 일, 그리고 제가 하는 매거진, 잡지 일에 어떤 근본이 돼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기억이 오랜만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래도 한 10여 년, 물론 그 전에 계속 혼자서 고전을 읽고 그런 걸 좋아하고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고전읽기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과연 고전읽기 모임이라든가 고전을 읽는 방식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참 좋았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계속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고전을 직접 만난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나왔던 대로 논어를 내가 논어를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논어의 전문가들이 많죠. 세상에 지금 뭐 1000년도 넘게 논어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논어를 잘하려면
논어의 전문가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논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제가 학생들이나 같이 고전 읽기 모임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고전을 읽으면 다들 리서치를 정말 많이 해요. 우선 우리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이 있잖아요. 하여튼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니까 그런 거에서 핵심을 다 해오는 거예요. 아, 논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고전 읽기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걸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직접 만났기 때문에. 직접 만난다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가 직접 읽어보는 거예요. 해설서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자랑 직접 만나보는 거죠. 논어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국가를 읽으면서 플라톤이랑 만나보는 거죠. 아, 플라톤은 과연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어떤 사람인가 소크라테스. 나중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이어서 남녀노소 지금 생각하면 아이돌 같은 사람인 거죠.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정말 건강해서 옷을 한 겹으로 입고 다녔대요. 한겨울에도 맨발로. 너무 건강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독배를 마시고도 독이 빨리 퍼지지, 그러니까 원체 건강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시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소크라테스랑 직접 만나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했던 국가, 그가 했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로 나왔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야, 국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알려줘.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웅변술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정리되는 일반적,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과연 나한테 소크라테스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처음에 그 작은 대학에서 첫 번째로 읽는 고전이 국가였어요. 플라톤의 국가. 근데 선생님이 맨날 직접 만나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직접 만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런 세미나를 해서 쪽구를 하나 써오라고 하면 내가 이거 틀릴까 봐 되게 걱정이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읽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소크라테스의 국가에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핵심이라고 계속 배웠었는데 그게 1장에 나오거든요. 맨 앞에 나오는데 사실 뒤에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되게 가벼운 얘기들이. 그래서 내가 관심이 가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소크라테스가 어린애들을 교육을 할 때 음악 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슬픈 음악 같은 걸 들려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약해진다고 사람이. 그러면서 리디안 스케일의 음악을 들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여러 스케일이 있는데 약간 이게 들으면 막 가슴이 이렇게 약간 애잔해지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어요. 그건 절대 들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린아이들의 교육,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두꺼운 책을 쭉 읽다 보면 자기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제가 보기엔 정의는 아닐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걸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고전의 핵심이 이거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고갱이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읽기 모임을 하면서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얘기를 너무 중요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논어에 그 공자가 플라톤만 님자 안 붙이고 공자가 학생을 그냥 막 받았어요. 공자의 문화에는 학생들이 그냥 아무나 들어왔어요. 진짜 아무나. 물론 핵심 제자가 되려면은 그만큼 이제 높여야 되지만
그러면서 어떤 구절이 있냐면 공자는 그 정성을 표시를 하면 누구나 받았다고 했어요. 그 정성을 표시한다는 곳에 육포한다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굉장히 육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포한다발 정도를 내면 문화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논어에 보면 공자님의 패션에 대해서도 이게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논어예요. 논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나 봐요. 먹는 거나 뭐 입는 거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직접 만날 때. 그래서, 물론 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 조금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두 번째, 타인을 듣는다. 좀 더 명료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모임을 하면서 선생님의 얘기는 사실 좀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뭐 맨날 그냥 찾아보면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근데 이렇게 같이 하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너무 재밌기도 했고, 거기서 되게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게 타인을 듣는다의 한 가지라면, 두 번째는 그 고전을 다른 식으로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로, 아니면 어떤 음악으로,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식의 책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가 주는 재미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 이따 뭐 사진을 좀 보여주겠지만, 제가 좀 그동안 그 고전과 관련된 곳을 가보는 게 어떤 삶의 큰 낙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전을 읽고, 그 다음에 고전과 관련된 곳, 그 다음에 고전과 연관성이 있는, 뭐 사실은 아주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곳에 가보는, 그곳에 서보는 그런 것. 그다음 네 번째는 다들 되게 싫어하지만 한 페이지를 남긴다는 거죠. 고전의 좋은 점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어를 가지고 평생도록 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플라톤을 가지고, 아니면 함석헌 선생의 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든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니면 뭐 더블린 사람들, 홍길동전, 장자,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읽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고전의 큰 힘은 그것을 읽으면 읽어낼수록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제가 좀 안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A4지로 한 장을 쓰잖아요. 쓰면 이 책 고전에다가 끼워놔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쓴 한 장을 끼워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읽게 되면 그걸 한 장을 끼워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만 보면 그 옛날에 그 추억이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니, 뭐 이런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한 장씩 정리해보는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내가 정말 관심을 갖는 부분, 아니면 내가 평생을 끌고 간 어떤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고 할까요? 뭐 어찌됐건 우리는 나 정말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는 뭘 잘할까? 나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 나는 어떤 직업을 할까?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할까? 이런 걸 수도 있고, 나는 어떤 사람과 친구를 할까? 어떤 단체와 관계를 맺을까? 이런 걸 할 때 과연 그런 결정을 누가 내려주면 좋겠지.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남이 내려준 결정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듀오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렇게 꼭 고전이 만능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휘저 들어가 보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첫 번째 작업이 한 페이지를 남기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사진일 수도 있고,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편하게 남길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를 남기면 되죠.
그 요즘에는 이렇게 좌식이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무릎이 안 좋거나 힘드신 분들은 저기에 접이식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앉으셔도 돼요. 네.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쉴 거니까. 그 고전이란 무엇인가 라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뭐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유명한 정의죠, 가장. 근데 고전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출판 일을 하니까 교보문고에 하루에 입고되는 새 책이 한 하루인가요? 네, 일주일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한 200여 권이라고 해요. 아마 일주일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200권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책이 나오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왔겠죠. 정말 중요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전달이 안 된 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어떤 책이 남아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뭐 플라톤의 국가 같은 경우는 기원전이거든요. 기원전도 몇백 년이에요. 300~400년인데 그러면 벌써 뭐 몇천 년인 거잖아요. 1000년이 넘으면 200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 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전달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미 있다고. 근데 거짓말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겪고 온 거죠. 아마 이거는 책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도 그럴 거고 미술도 그럴 거예요. 정말 옛날에 어떤 그림이 아주 오래전 그림이 계속 남아, 그냥 오래만 되면 장땡인 게 아니잖아. 그냥 오래됐지만 그것이 계속 전달될 의미가 있는 것들이 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전이란 인류 역사를 겪으면서 그 전쟁의 표화와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인류를 겪으면서 이게 전달이 된 책이야. 야, 이거 한번 읽어봐. 계속 얘기가 된 책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제가 직접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직접 만날 것인가. 그래서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언어나 이런 문제가 아까 번역 얘기도 하셨었지만 번역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의 저작들, 사실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엮은 거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남기질 않았어요. 말만 했어요. 제자들이 그냥 남긴 건데, 그러기 때문에 벌써 생각해 보세요. 한 2000년 전이야. 그때 시대의 얘기니까 뭔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음악 들려주지 말라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남녀차별, 노예제도에 대해서 노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건 말도 안 돼. 여성에 대한 차별,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책은 탁 덮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거 말고 다른 얘기들,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원문을 딱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잘 번역된 완역본을 딱 본다고 하면, 그거 재미없어요. 근데 화나는 경우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가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난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는 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속도가 있는 건데, 그냥 지금부터 원문을 만나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한두 단계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이 이 고전이 트렌드이다 보니까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는 어린이 책을 권해주고 싶어요. 어린이 책. 제가 출판 쪽에 있지만 어린이 책에는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돈을 많이 써서 만듭니다. 아주 좋은 필자들만 섭외합니다. 아무 책이나 내지 않아요. 그래서 플라톤에 대한 어린이 책, 논어에 대한 어린이 책,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무조건 모든 어린이 책이라고 좋은 건 아니라 잘 기획해서 시리즈로 만드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세움 출판사에서 나오는 고전 시리즈라든가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오는 고전 시리즈, 뭐 종의 기원, 소크라테스의 변명, 논어, 특히 사계절 출판사 거는 논어를 굉장히 그러니까 고전의 첫 단계로 논어를 거의 많이 번역해 놨으면서 한글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아이세움 사계절에서 나온 논어, 그 다음에 아이세움 출판사 시리즈의 그 1번 자산어보와 혼민정음. 뭐 적을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린이 책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사실 읽어보면 어린애들은 관심을 갖기 힘든 책이에요. 이건 어른들이 어린애들한테 읽히려고 그냥 만드는 거냐. 딱 어른을 위한 책이에요. 고전을 시작하는, 그 다음에 고전과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개자 같은 거죠. 우리 소개팅에도 주선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직접 만나는, 여기까지 이 타인을 듣는다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타인을 듣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건 너무나 하고 싶은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한 소리 길게 하면 듣기가 힘들어요. 저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모르겠는데 진짜 힘든 거죠. 혹시 그렇게 힘드시면 잠깐 이렇게 일어났다 앉기도 하시고 간식이라도 드세요. 그런데 하지만 그 안에 그 속에서 정말 아마 특별한 것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타인이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읽은 사람인 경우예요. 뭐 열심히 해서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읽어보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서 자기랑 만나는 지점을 찾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훈련이란 건 뭐냐면 사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는데 시간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만나는 데 시간을 쓴다거나 듣는 데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인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나보다 먼저 만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을 보통은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먼저 더 시간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 이게 중요해요. 나와 다르게 만난 사람들. 아까 뒷부분에 잠깐 소개할 텐데요. 자산어보라는 책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의 형님인 정약전 선생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이에요. 한자로 그림도 하나 없이 쓰여진 어류 백과사전인데 원래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정약용이 그림 그리지 말라고 해서 동생 말을 되게 잘 들었거든요. 형님이. 그래서 한자로만 돼 있는 어류 백과사전. 인데 제가 고전읽기 모임이나 어디서 하면 꼭 1번 커리큘럼에 자산어보를 넣어놔요. 그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 그걸 읽고 쪽구를 써오셨는데 어떤 쪽구를 써오셨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자기들에 들어가는 물고기 문양에 대한 쪽구를 써오셨어요. 저는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도자기에 물고기 문양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물론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는 사람,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보는 자산어보인 거예요. 이거는 또 연구자의 자산어보는 다르죠. 근데 어린애가 본 제가 하고 있는 아까 멋진 책세계는 나이대가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있어요. 이게 나이대가 되게 많이 있어서 사실 초등학생들이 쪽구를 써오면 이제 주로 손으로 연필로 써오는데 얼마나 위트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 자산어보를 보고 나서 자기가 되게 좋았던 물고기, 싫었던 물고기. 보통 좋았던 물고기는 맛있는 물고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고전은 사실 어떤 테이블이 돼주는 거죠. 우리가 고전을 빨리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핵심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편한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써왔던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전해준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고전이나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전은 쉽게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단어였던 훈민정음 해례가 사람들이 쉽게 아는 해례본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쓴 책이 있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물론 지금은 2권이 됐지만 1권밖에 안 남아있는 거 아세요? 그것도 1940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만들어져서 한글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증거가 없었어요. 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냐하면 해례본이 발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실 연산군 시대를 지내면서 한글을 그 책을 다 없애버린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게 1940년에 어떤 집안 서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집안이 그 해례본을 계속,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사위 한 사람이 그걸 알아보고 몰래 훔쳐다가 장인어른의 그 책방에서 훔쳐다가 그거를 그 간송미술관 전영필 선생한테 선생한테 팔아요. 팔아갔는데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10억에. 그러니까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이. 이 책의 의미를. 그리고 사실 그분은 월북합니다. 사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는데, 그래서 그 간송 선생이 일제시대 때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없어졌으면, 그러면 우리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대로 증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훈민정음 이런 이야기들이 잘 되고 있고, 지금은 그 책이, 근데 최근에 상주에서 한 권이 더 발견이 돼서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책값이 웃기지만, 여기 돈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 거의 1000억대가 넘어가는 책이에요. 근데, 예, 1000억대가 넘어. 우리가 아는 용비어천가 이런 것도 지금 한 권이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도 1000억이 넘게. 고전의 좋은 점. 고전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만큼 어렵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플라톤도 중세를 지나면서 1000년 동안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로 된 그런 문헌, 플라톤, 종교와 관련이 없는 문헌들을 싼 글이 없었어요. 사실 플라톤은 이슬람교 쪽을 통해서 다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는 그 책이 사실은 쉽게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1번이 있고, 2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읽느냐? 다 그리스어를 하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게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책들을 보면 그런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자산어보, 이거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전해준 어떤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 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논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책들이 그 책이, 그래서 시대는 고전을 정해요. 고전은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고전이 정해진 거죠. 우리가 아마 북한 체제였으면 우리 김일성이 쓴 주체사상론 같은 게 엄청난 고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는 아니죠. 뭐 전두환 시절에는 뭐 그런 책이 고전이었을지도. 예. 물론 전두환 관련된 이런 얘기는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최재천 선생님인데, 이분도 이분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 그다음 개미.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미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개미를 연구하시는 그 옆이 저예요. 제가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청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진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데르수잘라, 뭐 간디, 함석헌, 월든 이런 책들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이게 이 시대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전달해준 사람들이 있죠. 함석헌이 간디를, 여러분 그 전태일 그 분신한 전태일에 대한 전태일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전태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로 전태일을 뭐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쓰고 함석헌 선생이 당시에 이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아마 함석헌을 그렇게 잘은 모르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두 번째 그 타인을 듣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요. 허리도 펴고 나머지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